바로 오원춘 사건입니다. 단혹했던. 네. 수원에서 귀가하던 한 20대 여성이 중국 동포에게 납치돼 살해된 사건입니다. 갑자기 우 씨는 A 씨를 집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려다 반항하는 A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범인은 40대 오원춘입니다. 그 오원춘 사건은 피해 여성이 퇴근을 하고 집에 가던 중이었었어요. 그래서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골목 입구에서 마침 나와 있던 오원춘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작스럽게 공격을 해서 끌고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 여성은 너무나 놀라고 충격적이어서 잠깐 오원춘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이제 방에서 문을 잠그고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의 대응이 너무 잘못됐던 거예요. 일단은 가장 초동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인데 납치가 돼서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어떤 위기 상황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싸우는 소리나 누군가 위협하는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전화를 할 정도 되면 그게 위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정말 안일한 대처가 결국 이런 결과를 낳았던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일단은 몇 가지 나눠드리고 네. 한번 한 번씩 보시면서 녹취록을 보면 112 경찰입니다. 말씀하세요. 112 경찰입니다. 말씀하세요. 네, 여기 목골놀이터 전에 집인데요. 저 지금 성폭행 당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대략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일단 진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이제 목골 놀이터라고 또 다시 질문을 하고요. 목골 놀이터요? 네, 목골놀이터 전에 집인데 어느 집인지 모르겠어요. 지동이요? 네, 동초등학교 좀 지나서 목골놀이터 가는 길쯤으로요. 앞에서 분명히 얘기했던 내용이거든요. 이걸 계속 지금 확인을 하고 이건 답답한 상황이고요. 예. 이런 것은 왜 물어봤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자세한 위치 모르겠어요? 초등학교에서 목골놀이터 가기 전에요. 초등학교에서. 목골놀이터 가기 전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 피해자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위치 조회 한 번만 해볼게요 라고 했는데 위치 조회를 할 수 있는 역량을 동원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이제 그 질문만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접수자가 누가 그러는 거예요. 이건 더 답답한 네. 상황이죠. 근데 여기 피해자가 아저씨 빨리요 빨리 이러대.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 모르는 아저씨라 그러니까 문은 어떻게 하고 들어갔어요? 이런 대화가 오고. 이거 사실 중복 질문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목골 놀이터 가기 전 초등학교 누가 그러는 거예요를 반복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잘못했어요 아저씨 잘못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오원춘이가 잠깐 방을 나간 사이에 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서 신고를 하고 있는 중에 문을 부수고 오원춘이 들어온 시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원춘이한테 피해자가 잘못했다, 전화를 걸어서 잘못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 다음에 녹취가 아는 사람인데 남자 목소리 계속 들리는데 부부싸움 같은데 이게 마지막 얘기입니다. 수원 20대 여성 살인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시작부터 끝까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일 밤 10시 50분 112 센터에 걸려온 다급한 신고 전화. 그런데도 112 근무자 20여 명이 6분 넘게 피해 여성의 비명만 듣고 있었고 팀장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피해자가 정확히 놀이터 전에 집이라고 말했는데도 집 아니라는 지령을 넣지 않아 현장 출동자들은 엉뚱한 곳만 헤맸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잘못은 구조 요청이고 위기 상황이라고 하면 어떤 상황인지를 자기가 자기적으로 임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물론 자기들이 나중에 변명을 할 때는 집집마다 그렇다고 이 시간에 다 들어가 볼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는 하지만 사실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지역 주민들이 뭐 경찰한테 항의하고 욕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야죠. 이게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에 지금 확인을 나중에 해봤더니 그 경찰관으로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초임 순경이 112 신고를 받았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죠.
진짜 공포에 떠는 사람의 목소리를 저희는 실제로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예, 그 사실은 이런 감지 능력이 경험이나 여러 가지로 좀 있어야 되는 분들이 받아야 되는 것 같긴 해요. 네, 당연히 이제 그 112 상황실에 이제 사실 발령이 되려면 충분히 교육도 되고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당연히 했었어야 된다. 이것도 조직적인 문제죠.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근데 오원춘은 어떻게 잡혔나요? 그냥 현장에서 잡혔나요? 당시에 그래서 밤새 거기 이제 형사까지 동원이 되어가지고 집집마다 수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경찰이 계속 수색을 하면서 이 집의 문을 두드렸는데 열리지 않으니까 거의 반 부수고 들어갔는데 그 부수고 들어갈 때까지 시신을 훼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지도 않고 예, 그 안에서 그냥 자기 집 안에서 그런 상황에서 체포가 된 거죠. 그래서 프로파일러의 작업으로 이제 면담을 하러 갔는데 면담을 하면서 제가 너무나 화가 났던 것이 면담을 하고 있는데 뭐 미소 짓기도 하고요. 또 다리를 이렇게 꼬고 뭐 건들거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면담을 한다는 목적은 많은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정말 내가 이렇게 참고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다리 내려 웃지 마 뭐 이런 어떤 그 이 제재를 하면서 마치 그 형사가 취조하듯이 제가 면담을 했던 이런 기억이 있어요. 너무 화가 나고 못 참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의식이나 뭐 어떤 네.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없었어요. 근데 대화를 나누고 나서 분석을 한 결과는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저는 일단은 면담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나중에 검사 결과도 20점 정도기 때문에 사이코패스가 높지는 않다는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성장의 배경을 쭉 들어보니까 사회적인 학습을 경험할 기회가 전무했었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지 뭐 이런 성장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배워가는 사회화 과정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됐을 때 대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자기가 못 찾고 그냥 계속 훼손만 하고 있었던 거죠. 뭐 윤리의식이라든지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사회화되는 과정들이 지식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다라는 전혀 거죠. 없어요. 오원춘에 대해 대법원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무기징역을 확정함에 따라 또다시 사법부의 법 적용이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112 시스템이 좀 바뀌었나요? 경찰의 위치 추적에 관한 법률이 그동안 계속 요구가 됐었는데 통과가 안 되다가 오원춘 사건을 계기로 통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게 되는 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경찰이 강제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소방의 협조를 받아서 그것도 당위성을 설명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게 생략되고 이제는 경찰이 바로 긴박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통신사의 협조를 받아서 나의 위치 정보를 강제로 오픈시켜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이 또 개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13년에 이제 통합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예전에는 이게 112 신고가 이렇게 경찰서마다 상황실에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통합을 하면서 기준을 만들었어요. 112 종합 지령실에 발령을 날 수 있는 요구는 최소한 수사 형사 3년 이상, 그다음에 교통사고 처리 3년 이상라고 해서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통합 시스템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신고를 받는 사람은 자기 혼자 지금 지령을 듣고 있잖아요. 상황실에서만. 그러면 출동을 하는 경우는 무전 지령만 받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를 사실 감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은 출동하는 경찰차에 달린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그걸 같이 듣게 되어 있어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출동하는 경찰관은 정말 이걸 사이렌을 켜고 가야 되나? 끄고 가야 되나도 판단을 해야 되죠. 이런 미미한 부분까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코드화되어 있습니다. 코드의 어떤 그 방식이 이때부터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죠. 여성 비명이 들리는 등의 상황에서는 통화 중이라도 긴급 출동합니다. 경찰이 긴급 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통화 도중 출동 지시가 필요한 코드형 사건의 경우 특별 관리하고 코드 1인 경우에는 최단 시간에 출동시키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가지고 훨씬 효율 있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뀐 시스템으로 해결된 사건들이 좀 있었나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 뭐 여러 방송에서 보도가 된 내용들인데 2018년에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감금이 되어가지고 신고를 하면서 여기 모텔인데요. 짜장면 좀 배달해 주세요라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정말 수사를 오래 했던 형사가 여기 발령 나서를 받으면서 모텔인데 분명히 112 신고인데 짜장면을 배달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이 말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을 하기 시작했어요. 경찰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네, 여기 모텔인데요. 짜장면 필요해요. 짜장면이요? 혹시 남자친구한테 맞았어요? 네. 짜장면 집이라고 말하면서 저한테 말하시면 돼요. 여기 502호예요. 502호 가시고 똑똑똑 두드리면 문 열어주세요. 네. 짜장면 빨리 갖다 드린다고 하세요. 남자친구한테. 차분히 정말 중국집인 것처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위치를 확인을 해가지고 현장에 출동을 해서 체포가 된 사건이 있었죠. 이 전에 그런 교육이나 이런 사건들이 없었으면은 이거 그냥 장난 전화로 112에 전화해서 짜장면 갖다 달라는 게 장난 전화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 신고 접수를 받는 분들이 좀 더 섬세해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방송에 나가고 나니까 가정폭력이나 신고를 하기 어려운 분들이 다양하게 좀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 것으로 발전을 해나갑니다. 아까 되게 저희들이 몰랐던 사실 그 문자로 신고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왜냐면 소리를 못 내고 납치당한다거나 하는 분들은 내비게이션 앱이나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좌표를 이렇게 정확히 찍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거를 캡처해서 보내면 되잖아요. 메시지로. 네. 그러면 그렇죠. 소리 하나도 없이 신고할 수 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송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저의 아내나 가족들 아이들도 아빠 문자 신고 같아? 이거를 모르고 있어요. 위기 상황이 된다면 꼭 반드시 말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조차도 안 되는 상황이 있다면 112에 신고를 해놓고요. 그냥 놓아두면 됩니다. 그러면 위치 추적을 해가지고 경찰이 지금 말도 못하는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을 하러 출동을 하니까 일단은 신고를 하는 것이 본인을 보호하는 그냥 첫걸음이 되지 않나. 이해가 되지 않았던 사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01년도에 부산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교회에 가던 한 여성 주부를 납치해가지고 열흘 정도 자신의 옥탑방에 가두어 놓고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의 범인은 김길태라는 자였습니다. 김 씨가 지난 2001년 5월 길 가던 30대 여성을 납치해 열흘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한 곳이 바로 이곳 옥탑방입니다. 김 씨는 외출할 때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입을 테이프로 막아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거처를 여러 차례에 걸친 성폭행 범죄의 거점으로 이용한 겁니다. 어부 사건이 선박이라고 하는 장소를 이용을 했다라고 하면 김길태 사건에서는 자신의 옥탑방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이 장소적 특성을 우리가 이제 공통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거기 열흘 동안 이제 감금이 되어 있으면서 김길태가 술에 취해서 잠이 든 사이에 몰래 빠져나와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체포가 됩니다. 아마 들으시면 너무 분노하고 화가 나실 텐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첫 번째 사건에서 김길태가 무려 50페이지에 달하는 탄원서를 자기가 작성을 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 50페이지를 제가 다 읽어봤어요. 일관된 게 뭐냐면 피해자가 유혹의 눈빛을 보낸 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합의된 성관계다를 주장을 하는 납치해온 것은 맞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대화가 잘 되면서 내가 풀어줬고 또 담배를 피러 가기도 하고 내가 잠깐 전화를 걸고 나가기도 했는데 창문만 열면 도망갈 수 있었는데 피해자가 그냥 있었기 때문에 나하고 사귀고 같이 살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를 주장한 게 50페이지예요. 범행을 무작정 부인하는 김길태의 태도는 과거 범행들을 보더라도 거의 습관인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저는 라면 끓여 먹는 것밖에 없는데요. 예? 라면밖에 안 끓여 먹는데요. 지난 2001년 주부 납치 성폭행 사건 재판에서는 증거가 나와도 억울하다고 버티는 바람에 성폭행 범행에서는 거의 하지 않는 현장 검증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덕이 성폭행이 아니라 여성과 동거한 것이라고 주장해 결국 피해 여성은 법정에까지 서서 당시 상황을 증언해야 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김길태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2심에서 8년으로 감형이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것 말고는 신체에 위해를 당한 것은 없다는 이유로 김 씨의 형량을 12년에서 8년으로 낮췄다. 예? 직접적인 상해를 가지 않았다. 위험만 직접적인 했다. 상해가 뭐죠? 물리력 이렇게 때리거나. 아니 성폭행이 상해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 김길태의 주장을 그게 상식에 먹혔던 거죠 그 당시에. 오히려 그 상황을 보고 감형을 해준 왠지 거예요. 아까 그런 얘기들을 네. 듣고 변화 생긴 모양이에요 판사가 지금. 근데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방 구조가 워낙 음침하고 옥탑방인데다가 쳐다보는 눈빛조차가 쇠사슬이 묶여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공간이 이제 그 가해자의 네. 편이고 네. 가해자의 도구이고 거기서 그 공간이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제대로 저항을 할 어떤 그런 용기라든가 힘 같은 게 잃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범죄 피해자들이 이런 심리적인 경험을 정말 많이 하는데 네. 그게 그냥 일반적인 성인이고 장애가 없고 이러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기존의 네, 시각에서 네, 바라보니까. 근데 정말 그 당사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 당시엔 아무런 판단이 안 네. 된다 이런 얘기 되게 소위 많이 이제 하세요. 머릿속이 하얘진다. 네.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연구 논문들을 보니까 절박한 공포와 두려움 상황에서 심박수가 뛰기 시작을 하면 110이 넘어가면서 소근육 운동에 마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휴대폰 신고 번호를 제대로 버튼을 누르지 못한다는 거죠. 이제 손가락이 마비가 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소리를 지르는 것도 어렵게 되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된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뭐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았어. 그럼요. 그냥 있었어. 왜 저항하지 않고 고함치지 않았어. 이런 식의 평가들. 정말 우리가 잘못된 그동안의 평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피해자는 이것이 의무사항이 없어요. 피해자가 왜 의무사항이. 당연한 말씀이죠. 아주 상식적인 얘기긴 하지만 범죄의 책임은 결국은 가해자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죠. 피해자의 상황을 저희가 쉽게 판단하는 것들을 좀 삼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건은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마지막 유괴 사건이라고 봐도 무방할 사건이 이제 97년 8월 30일 날 발생한 사건이고 전현주 아동 유괴 네. 사건이고 이 당시 전현주가 8개월 임신 8개월에 사실 거의 뭐 만삭의 임산부였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좀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예요. 초등학교 여학생을 유괴한 20대 여자가 몸값으로 2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영어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초등학교 2학년 박대양이 20대 여자에게 유괴됐습니다. 사건은 서울 서초구에서 이제 영어 수업을 마치고 귀가를 해야 하던 아이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막 찾다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어떤 젊은 여성이랑 함께 갔다라는 얘기를 듣고 엄마가 바로 이거는 유괴라고 생각을 해서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나서 이제 경찰들이 집에 찾아와서 그 뭐 전화기나 이런 데에 다 그 위치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도 달고 일단은 이 유괴범의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종 3시간 만에 이제 첫 번째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잘 있어요. 첫 번째 전화는 너무 짧게 통화를 해서 그냥 아이는 잘 있다 요 정도로만 전화를 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통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어디서 전화가 오는지 그 위치 추적을 그 경찰이 전혀 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게 다음 날 31일이 되어서 다시 한번 전화가 옵니다. 그때는 조금 전화를 길게 해서 이 유괴범의 어떤 전화하는 장소를 특정하는데 이 당시 유괴범의 요구 사항이 2천만 원을 가지고 명동 어딘가로 나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잘 있어요. 우리 애기 뭐 밥은 좀 먹나요? 원하시는 게 뭔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2천만 원을 주세요. 2천만 원이요? 아니요, 시간 끌 것도 없고. 한다거나 딴 짓을해서 그 카드가 우리 손에 못 들어오면 그렇다면 못 보는 거지. 아, 그러면은
어디서 전화를 했는지 발신 추적을 했더니 명동에 있는 한 공중전화에서 발신 이력이 있다라고 해서 그 공중전화를 사실 거의 떼가서 거기에 있는 지문까지 채취를 하는 식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거든요. 이 당시만 해도 아직 이게 공개 수사가 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사람들은 다 몰랐던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공중전화 인근에 있던 시민들에게 인상착의를 물었는데 시민들이 키가 작은 젊은 여성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같은 날 밤 9시에 한 번 더 전화가 오거든요. 그날 전화에서도 다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2천만 원을 가지고 어디로 오라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미 명동에서 발신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형사들이 명동에 이미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통화하는 동안에 이 발신의 위치를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명동의 한 카페에서 전화가 걸려왔다는 걸 확인하고, 전화를 거의 하는과 동시에 경찰들이 그 현장 카페에 막 올라가요. 출입문도 하나밖에 없었고 출입문도 이제 봉쇄를 하고 현장의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을 이제 다 확인을 하는데 당시에 13명이 있었고 12명의 여성과 한 명의 남성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중에 특히나 이 전현주는 당시에 임신을 하고 있었는 누가 봐도 임신부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내가 놀라서 너희가 이렇게 경찰이 들이닥쳐서 출입문도 봉쇄하고 사람들을 막 조사하니 아이가 너무 막 놀라서 내가 바로 병원을 가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장을 자꾸 나가려고 해요. 근데 막 사람들도 주변에서 임신부가 저러니까 내보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고 경찰도 사실은 딱히 특별한 용의점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임신부 여성의 그 지문만 채취하고 그냥 돌려보내줬고요. 나머지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간단한 신분 조회와 지문 채취만 한 후에 이제 그 카페에서 이제 나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렇게 좀 사건은 일단 종료가 되고 결국 범인 검거는 못한 거예요. 비공개 수사 기간 동안. 그래서 실종된 지 5일 만에 경찰이 이제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하고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하자마자 정말 전 국민적인 관심과 또 이 피해자가 살던 지역에서 거의 모든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막 찾고 또 인터뷰도 하고 각종 제보도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어떻게 얘기하면서 애를 데려가든가요? 그 언니가 오면서요. 우리 좀 가서 여기 다니냐 너도 다니냐 그랬어요. 쌍둥이 2명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엘리베이터 타는 걸 봤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학생들은 유괴 용의자의 수배 전단을 손에 쥐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한편 서초 구민들도 내일 저녁 양을 찾기 위한 긴급 반상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잡지 못하다가 한 9월 11일경에 어떤 중년 남성한테 전화가 와요. 경찰에. 전현주의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왜 전화를 했는지 들어봤더니 전현주가 집에 며칠째 들어오지 않는다. 내 딸이 들어오지 않는데 내 딸 집 앞에 며칠째 계속 형사들이 좀 왔다 갔다 한다. 왜냐하면 그때 카페에서 있었던 그 안에 사실 범인이 있는 거잖아요. 현장에 그 13명에 대해서 경찰이 계속 확인을 좀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 협박했던 그 목소리가 있잖아. 2천만 원을 달라라는 그 목소리를 들려주니 이 아버지가 내 딸이 맞다라고 했고 그리고 지문을 그 공중전화에서 채취한 지문과 전현주의 지문을 확인해보니 일치하는 것도 이제 경찰이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전현주가 이제 범인으로 완전히 특정이 되고 결국에는 실종 14일째에 그 전현주는 신림동의 한 여관에서 체포가 됩니다. 아이는 어떻게 됐죠? 아이는 안타깝게도 유괴를 해간 당일에 이미 목 졸라 살해했던 걸로 밝혀졌어요. 이후에 집에 전화하면서 돈을 요구했을 때도 이미 아이는 세상에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오늘 검거된 방대한 유괴 용의자 중 한 명인 전현주 씨가 지금 서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일단 1,000여만 원의 카드비 때문에 신결동집이 차압당한 적이 있는 데다 지난 1일까지 값으로 껴있던 300여만 원의 카드빚을 갚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30분쯤 서울 사당동 51살 이모 씨의 2층 건물 지하실에서 방향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양은 목이 졸려 숨진 듯 목지 위에 상처가 있었고 입과 코에는 청색 테이프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아니 실종 14일째면은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을 놓친 거 아닌가요? 네, 실종 사건의 골든타임은 3시간이에요. 3시간
이내의 아이를 찾으면 생존 확률이 75%이지만 그 시간 안에 찾지 못하면 사실 사건도 장기화되고 아이가 살아있을 확률이 현저하게 확 떨어지는 거라고 하거든요. 이미 14일이라면 아동 유괴 사건에 있어서는 상당히 시간이 좀 지체가 된 거고 골든타임은 사실 놓친 거죠. 그렇지만 어머니는 바로 유괴임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빨리 했는데. 예, 어머니의 빠른 대처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건이 제대로 해결 안 된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아파요. 부모의 제보로 범인을 알았다라고 도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아버지조차도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판단을 했었던 거고 나중에 이 전현주의 진술서라든지 이런 거에 보면 아버지가 자살하라고 했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당시에 고위공직자였어요. 예, 꽤나 괜찮은 집안에서 유복하게 자라왔던 사람이고 외국 유학도 갔다 오고 다시 귀국해서 환경도 나쁘지 않은. 나쁘지 않았어요. 문예창 작가의 새로 대학을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당시 남편을 만났다고 해요. 남편을 만났는데 이제 극단을 운영하고 그런 것도 별로 수입이 좋지 않고 극단도 좀 운영 상태가 안 좋고 재정 상태가 좀 열악해졌고 전현주 본인도 좀 낭비벽과 사치가 좀 심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빚이 생겨났고 이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를 유괴해야겠다. 그리고 당시에 이 아이가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아이를 유괴하면 내가 원하는 정도의 돈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한 거죠. 박 대양을 유괴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던 전현주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는 8살짜리 어린이를 유인해 목 졸라 살해하고서도 아직 살아있는 양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무겁다고 밝히고 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자, 오늘 앞에 얘기 듣는데 계속 일용 쌤이 좀 더 안타깝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그렇죠. 우리가 이제 특히 성범죄 중에서도 또 아동과 관련된 범죄들은 계속 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단 2019년 기준으로 해서요. 전체 성폭력 피해자의 30.8%가 13세 미만이 피해자였습니다. 30%가 상당한 넘은 거예요. 거예요? 30%가 와. 넘는 거죠. 근데 이제 더 가슴 아픈 것은 16년도에 23%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19년도까지 3년 사이에 무려 30%로 7% 훨씬 더 증가를 해버렸다는 얘기가 되죠. 이제 이 아동 성범죄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웃 사람. 이 아동 대상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처럼 다른 지역과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가까운 이웃이라는 것. 그래서 그들의 특성을 좀 우리가 이해하고 저는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 나주에서 발생한 고종석 아동 성범죄를 좀 살펴보자. 고종석 사건. 워낙 잔혹한 사건이 되다 보니 범행 동기와 심리적인 특성을 분석을 하라는 이제 지시를 받고 나중에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반 정도 직접 만난 사건이기 때문에 훨씬 내용을 좀 잘 알고 있는데요. 2012년 8월 29일 날입니다. 이 고종석이란 자가 피해자 그 A양의 어머니를 동네에서 우연히 만납니다. 그리고 아이들 잘 지내죠라고 인사말을 건네니까 그렇다라고 헤어졌는데 이 고종석은 그 길로 바로 A양의 집으로 향합니다. 자신의 집과 그 이 피해자인 A양의 집은 불과 250m 떨어져 있는 가까운 거리였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웃 사람이네요. 바로 이웃 사람입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새벽 1시 반경에 이 집에 몰래 침입을 해서 마루 끝에서 자고 있는 A양을 이불채 납치를 합니다. 삼촌이야 괜찮아 이런 말을 하면서 130m 떨어진 다리 밑에 가서 성폭행을 자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범인은 이제 고종석은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아이가 자기를 알아본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서
실신한 것을 보고 사망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방치하고 도주를 합니다. 근데 이날은 굉장히 심한 태풍이 불고 있었을 때고요. 태풍 댐빈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지금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강풍과 함께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를 부리겠습니다. 2012년에 태풍 왔죠. 그 범행이 이루어지던 날 비가 많이 오던 날인데 근데 제가 이거 참 너무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 비바람이 몰아치는 곳에서 11시간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잠이 깨어가지고 의식이 돌아온 상황에서 맨발로 자기 집 쪽으로 30-40m를 걸어가다가 다시 쓰러져서 의식을 잃습니다. 이때 그 비바람이 몰아치던 곳에서 피해를 당한 A양의 나이가 7살이었습니다. 참 말하기가 어려운 이 사건 정말 실제로 힘든 2시간 반 동안 또 면담을 하셨기 때문에 머릿속에 너무 많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이 사건의 모든 면면들이. 피해 어린이가 발견된 곳입니다. 어린이는 어제 태풍의 장대비를 알몸으로 맞으며 경찰에 발견될 때까지 12시간 동안이나 이곳에서 고통과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피해 어린이는 응급수술을 받은 뒤 안정을 취하고 있지만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전개가 됐는데요. 이제 아이의 진술을 들으면서 이제 가장 먼저 용의자를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보니 아이가 삼촌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을 통해서 나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구나. 뭐 20, 30대 연령 정도구나. 그리고 다른 특징이 무엇인가 했더니 아이가 영민하게도 검정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머리가 굉장히 짧았다라는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이 장소라는 걸 본다면 차가 없었을 것이고 지역 내에 있었을 것이다. 이런 그 이제 수사에 압축을 했었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35시간 만에 순천에 있는 한 PC방에서 잠복을 하고 있다가 검거를 하는데요. 정말 이 분노할 것이 그 검거하는 순간의 경찰관 이야기를 들어보면 PC방에서 나주 성폭행범이라는 용어를 뉴스를 검색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얼마나 드러났는지 아이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자기가 확인하고 보고 있었다 이런 것이 밝혀져서 정말 분노했었죠. 분노. 여자 어린이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 25살 고모 씨가 경찰에 붙잡혀 들어오자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고 씨는 죄송하다면서도 검증이 끝날 무렵엔 후련하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구동성은 잡힌 뒤에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일단은 이제 본인이 나는 술에 취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럼 약간 술김에 그랬다라는 얘기는 자기 약간 우발적으로 그랬다라는 거를 던지려고. 네, 형량에 관련된 변명을 하려고 하는 얘기인데요. 상당히 많은 이제 계획성이 드러나고요. 그날 저녁에 이제 어머니를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때 의도적으로 질문을 한 것도 의도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이불 자체를 가져갔다는 것이 범행 장소를 이미 선정해 놓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돌바닥에서 다리 밑에 돌바닥에서 저희가 성범죄를 저지르려면 필요한 도구의 하나로 생각을 이미 하지 않았는가. 계획적인. 계획성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경찰 조사에서 뭐가 드러났느냐 하면 이 A양의 언니를 내가 대상으로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동네에서 잘해주고 과자도 사주고 이렇게 지켜봐 왔다는 거죠. 저도 참 이거 면담을 하면서도 황당했던 진술 중에 하나인데 그 아이가 그날 거기서 자고 있었던 것이 운이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저한테 면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정말 많은 범죄자들하고 마주 앉아서 감정을 억누르고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질문들을 해왔지만 이런 범죄자 사실 많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던 의도를 자기 말로 드러냈었습니다. 이미 죽은 줄 알았어요. 목을 졸라서 사망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남들이 불편함을 겪거나 고통스러운 것을 애초에 좀 고려하지 않는 사이코패스 성향의 판단이 되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법원이 결국은 무기징역을 선고를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를 선고를 합니다. 집에서 잠자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 대법원은 무기징역과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피해 초등학생 A양이 성인도 견디기 어려운 큰 수술을 2차례나 받고 또 성폭행 사건이 없었던 1살대로 돌아가고 싶다는 피해자의 충격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법정에서는 A양의 어머니가 흐느끼는 목소리로 A양이 재판장에게 쓴 편지를 읽었습니다. A양은 엄마가 나쁜 아저씨를 혼내주러 간다고 하니 편지를 썼다며 아저씨가 나를 또 데려가지 못하게 많이 혼내달라고 편지에 적었습니다. 근데 거기 그 재판한 판사님이 명쾌하게 써놓으셨어요. 피고인은 가학적이고 잔인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성충동 약물 치료를 해라라고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무기징역이야. 그러나 혹시라도 나가게 될 상황에서도 이건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좀 굳은 결의를 아마 굉장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무부 자료를 보니까 성범죄 유형별 아동 성학대 재범률이 37.5%라고 합니다. 37. 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 중에 하나가 아동 성범죄. 근데 이 자들이 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느냐면 일단 적절하게 사회적 상호작용하는 것에 만성적으로 실패를 합니다. 근데 그 실패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떨어져요. 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자기의 감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거절하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통제하고 조정하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제가 놀랐던 것은 범인이 체포되고 나중에 그 지역에 가서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100%가 그 사람 범인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너무 온순하고 착하다는 거죠. 평상시에 인사 잘하고. 이건 뭐냐 하면 애초에 타인의 시선에 매우 민감하고 거절에 두려워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나가는 삶의 방식일 뿐이지 성향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친절한 이유가 있군요. 그렇죠. 어떤 일종의 가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런 사람이 주위에 있어도 알아내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그런 외부의 시선에 너무 예민하고 그러니까 책임을 반드시 상대방한테 전가하는 이런 특징들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진술하냐면 그 아이가 평상시에 나를 좋아했어요. 이게 걔 때문에 내 인생 망친 거예요. 그 아이가 내 근처에 있었던 게 문제네요. 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찾아가서 복수할 거야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이 자들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상대방 타진하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죠. 아까 왜 이웃이다라는 말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냐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거주지가 지금 1km 미만에서 대부분의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수치가 나오는데요. 2km 미만에서 일어나는 것이 54% 정도입니다. 100m 이내에서 일어난 것도 거의 17%니까 한 20%가 된 거죠. 아동 성범죄는 주로 가해자가 사는 곳 3km 안에서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동네 이웃일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혜진 예슬 사건의 범인 역시 아이들 집에서 150m 거리에 사는 이웃이었고 8살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수는 자기 집에서 불과 600m 떨어진 곳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고종석 같은 아동 성범죄자들이 왜 지역 내에서 범행을 저지르느냐 하면 이 거절을 두려워한다는 회피적 성향들 때문에 낯선 곳에 가서 피해자를 물색하고 잘 모르는 지역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이후에 도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이제 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동 성범죄자가 이제 출소를 하게 되면요, 당해 사건의 피해자에게 접근을 100m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법이 조금 우리가 촘촘히 다시 한번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출소를 해서 내가 집으로 돌아왔더니 이미 피해 아동의 거주지와 100m 안에서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거주를 강제로 이전하라고 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이제 발생을 하죠. 실제로 조두순이 다 출소해서 돌아왔을 때 피해자의 거주지랑 2km 그 정도의 거리였고 결국에 피해자가 동네를 떠났죠. 조두순의 연말 출소를 앞두고 가족이 결국 안산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어디 가면 떠나겠습니까? 피해자가 떠나야 된다는 상해를 남기기 싫어서 사실 발버둥을 쳤는데, 그 아이들도 원치 않고 주변에 같이 살라는 걸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성범죄는 저는 굉장히 끔찍한 장면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굉장히 예방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좀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마라는 얘기는 부모님들한테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왜 따라가면 안 된다는지는 아이들은 몰라요. 그래서 아동 성범죄자들의 1번이 도움 요청이에요. 물건 좀 들어줄래? 이런 방식으로 이제 도움 요청을 해서 아이들의 도덕심을 유발하고, 그래서 따라가지 마, 무조건 하지 말고, 아이들한테 어른들이 도움 요청하는 경우는 없어, 다른 어른한테 도와달라고 해, 이렇게 가르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통계를 보면요, 대부분 이제 결국은 아동들이 유인되거나 끌려가는 곳들이 다 공원, 놀이터 이런 곳입니다. 아이들이 분명히 있는 곳들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범죄들이고요. 발생 장소 주변에 우리 이제 감시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CCTV나 이런 도시 설계 구조를 통해서 위험률은 저는 굉장히 낮출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제하겠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들을 강구해서 발생의 어떤 예방 이런 것을 병행해야만 조금이나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2009년도에 이제 강호순이 체포된 이후로 사실 연쇄 범죄들은 이제 좀 멈추어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데, 2010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이제 묻지마형의 범죄거든요. 여기에 상당수가 이제 정신장애나 조현병이 개입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정신장애에 의한 그 범죄인데요. 특히 이제 조현병과 관련된 본질적으로 우리가 좀 예방이 가능하지만 계속 나는 사건, 이런 안타까운 사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사건들을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으로 좀 위협되는 범죄로 드러나죠. 거기 이제 우리 대표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는 소위 이제 안인득 사건이라고 있어요. 진주 아파트에서 방화를 저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계단에서 무참히 살해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죠. 예. 오늘 새벽 경남 진주시 가주아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인명피해는 컸습니다. 주민들은 화재 당시 대피하다가 3, 4층 계단과 1층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주민들을 발견했다며 당시 충격적인 상황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라이터로 불은 지우는 다음에 이제 흉기 2자루를 준비해가지고 아파트 계단에 탁 앉아서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다린 이유가 결국은 계획성을 가지고 대피하는 사람들을 모두 살해하겠다라는 뚜렷한 범행의 의도를 드러내는 거죠. 그 화재 경보가 이제 울리기 시작을 하니까 결국에 이제 그 새벽에 갑자기 잠자던 분들이 얼마나 놀라서 이제 비상계단으로 유일한 대피를 했던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요, 단 12분 만에 도피하던 어린아이들 또 여성들이 5명이 사망을 하고 중상해를 입은 분이 17명, 그래서 총 22명이 사망 상해를 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양형이 어떻게 됐죠?
결국은 사형이 선고가 됐었는데 항소심에서 이제 결국 마지막으로 이제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왜 그렇게 이제 감형이 됐냐면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들이 체포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되면 감정 의뢰를 해야 되는데 감정 결과 전형적인 조현병 증상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내렸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내용이 잠깐 제가 이제 읽어보면 개연성이 없어 보이는 두 대상을 연결해서 자신의 의심과 불신을 강화시키고 전혀 자기와 관련 없는 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나한테 해를 끼친다고 자꾸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 체포가 되어가지고 가면서 아마 여러분들 방송 뉴스에서도 보셨을 텐데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주공삼자 아파트네. 완전 미친 정신 나간 것들만 수도를 가다 진주시 비리와 부정업에 심각합니다. 하루다 멀다고 불이익 당하는 사람들 어느 정도나 많아져 가고 있는지 그거 좀 조사 좀 해주십시오. 과대망상이네요. 네,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을 하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정당방위를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로 봐서는 굉장한 어떤 그 편집증적인 증상 또 망상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됐다는 것이 이제 감정 결과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감옥과 같이 병행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방화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피고인 안인득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안인득이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안인득 사건도 이제 그런 전조 증상이나 조현병 범죄의 공통점들이 나타났나요? 그렇습니다. 이 친형의 진술들을 이제 들어보니까 2008년도에 이제 좀 일을 하다가 허리를 심하게 다쳤는데 산재 처리가 안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뭔가 이제 사회에 대한 불만도 생기고 막 망상도 생기고 그래서 2010년도에 행인들을 지나갈 때 갑자기 나의 산재를 처리해주지 않은 회사의 직원이라고 생각해서 막 칼을 휘두르는 이제 공격성이 막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치료를 시킵니다. 치료를 하고 있던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고요. 정상적인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 2016년 7월부터 치료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2년 9개월이라는 공간이 치료가 안 됐는데 공격성이 점차 뚜렷하게 증가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 CCTV를 보면 그러니까 어떤 한 여학생의 집까지 따라가서 이 학생이 놀라서 빨리 뛰어들어가서 문을 닫는 순간에 그 집 문을 향해서 막 오물을 뿌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문을 닫고 들어가지 않았다면 거기에서 또 폭력이 행사됐을 가능성도 있는 이런. 지난달 12일 안 씨의 윗집에 살던 여학생이 급히 집으로 들어가는데요. 뒤이어 안 씨가 따라와 초인종을 누르고 얼마 뒤에 무언가를 뿌립니다. 간장과 식초를 섞은 물이었습니다. 안인득도 결국은 공통된 특징이 나타난 것이 이제 고립돼서 혼자 있었다는 거, 치료가 중단돼 이제 3개월이 넘었다는 거, 이것이 이제 아주 정정적으로 공통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범률은 어떤가요? 사실 이게 안타까운 게 재범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재범률이 64%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10명 중에 한 6, 7명은 재범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치료가 제대로 안 되고 형량만 채우고 그냥 다시 출소하는 그 문제를 일으켰던 상태가 유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볼 사람들은 가족들이잖아요. 가족 입장에서는 만약에 조현병 환자 같은 사람이 있다. 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최선의 방법은 결국은 치료입니다. 입원 치료. 네, 입원 치료가 우선 되어야 되는데 근데 가족들이 이것을 숨겨요. 조현병이 발생한 이후에 치료를 받기까지 WHO에서 권고하는 기간이 있는데 보통 12주 정도라고 합니다. 12주,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치료를 받으면 상당히 예후가 좋은데 한국의 평균을 내봤더니 56주가 넘어요. 56주. 증상이 나타나고 이제 못 참을 때가 되어야만 결국 병원에 가는 현상들이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딴 병에 대해서는 솔직한 게 많은데 가족이 정신병력에 대해서 상당히
숨기려고 하는 게 좀 우리나라 가족들이 좀 있죠. 어떤 사회적 편견, 낙인 이것이 사실 화를 키우는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의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몇 군데 네네. 쭉 수집을 해서 봤는데 참 합리적인 것이 이제 그 호주의 CTO라고 해서 지역 명령제도죠. 자, 지역 주민들이 모여요. 대표들이. 그리고 의사가 와요. 그다음에 공권력 집행한 경찰이 오고 이렇게 서로 모여서 이제 대책회의를 합니다. 저 사람이 위험한데 우리도 살고 저 사람이 같이 살기 위해서 3개월까지 입원을 강제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치료 비용을 국가에서 전부 전액 부담을 합니다. 이웃과 가족이 같이 합의 보는 거 되게 좋은 괜찮은 것 같네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 치료적 개입이 훨씬 더 전문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어떤 그 전문가가 최소한 5명을 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십 명 앉혀놓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00시간 운영해도 사실 이거 뭐 효과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보호관찰 관련해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보호관찰을 종료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인적사항과 정신질환 정보 같은 거를 경찰과 그 지방자치단체하고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한계가 있는 게 어떤 범죄 혐의점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리 시스템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듣다 보니 일단은 지금 공론화부터 필요한 것 같네요. 네네네. 일단 이 얘기를 좀 하기 시작해야 맞아요. 어떤 제도라도 만들어질 수 있지. 지금 저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이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일 거라고는. 그러니까 국가도 개입하고 공동체도 개입을 해서 이런 인식도 좀 바꾸고 예방하고 치료만 되면 현저하게 저는 줄일 수 있다고. 네,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양양 일가족 방화 사건이 방화가 범행 도구로 진화한 이런 형태라면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정남규 사건인데 방화가 성범죄와 살인으로 진화하는 경우. 최근 서울 남서부 지역에서 여성들이 잇따라 피습되면서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는 보라매 공원에서 20대 여대생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노상에서 하던 범죄가 어느 정도의 휴지기를 거치고 나서 다시 나타났을 때는 훨씬 더 진화해서 침입과 방화가 함께 벌어지는. 그래서 그 이후 사건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제 방화가 이루어졌고요. 서울 봉천동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범인은 둔기를 휘두른 뒤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매 3명이 주택 화재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범인은 자매의 머리 부분만 집중적으로 폭행한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났습니다. 사실 저희가 다 투입되었던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을 보면 방화 범죄가 다 있어요. 사실 유영철도 쓰레기 더미, 뭐 자동차 상당히 많은 곳에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데 강호순도 자신의 처와 작물을 불을 질러서 살해한 이런 사건이 이제 밝혀졌었죠. 어쨌든 연쇄살인범한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링의 대상 범죄가 뭐냐면 살인, 성범죄, 그리고 방화예요. 방화가 그러니까 세 개의 사건은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자극이 사소하게 시작을 해서 멈추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계속 발전하고 더 큰 자극을 원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절대 머무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화 범죄도 처음에는 쓰레기 더미에 몰래 불을 지르고 막 사람들이 뛰쳐나오면 막 즐거워하던 이런 감정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불타는 것도 보고 싶은데 더 큰 쾌감을 얻기 위해서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잔혹해지는 경향성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마약 중독과 같아요. 이건 중독 범죄랑 비슷하거든요.
작게 시작한 약물이 점차 내성이 생기면서 약물이 양이 늘어나고 횟수가 늘어나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 세 가지 범죄는. 정남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길거리에서 따라가서 막 공격하고 찌르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다가 이거 갖고는 이제 안 되겠는데? 그래서 침입을 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장악을 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내가 살해하고 가면 되겠구나. 그게 점차 더 자극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불을 질러서 온 일가족을 다 살해하겠다. 이걸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정남규의 방화 현장 가보신 건가요? 네. 제가 정남규 연쇄살인 사건 그 방화 사건 현장에 다 제가 나가봤는데 불을 도주로에다만 질러요. 큰 창문이나 출입문 이런 곳에 다 불을 질러서 결국은 일가족이 다 사망한 케이스가 빠져나가게. 심지어 제가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젓가락을 구부려 가지고 문고리에 이렇게 걸어놓고 방범 창살이 있잖아요. 그 반지하 같은 곳인데 피해를 입은 곳이 거기에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범 창살에 먼지가 가득한데 두 줄에 손잡이가 딱 있는 거예요. 물론 장갑 자국이긴 했지만 그래서 야 이걸 정말 불을 질러놓고 그 안에서 피해자가 고통스럽게 그 죽어가는 모습을 얼마나 이놈이 바라봤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때는 막 그 끓어오르는 분노가 참을 수가 없을 정도였죠. 그래서 프로파일링 보고서를 결국 만들어서 수사팀에 브리핑을 했는데 범인의 족적이 장은박으로 이어지고 또 여성과 아동이 있는 방만 집중됐다라는 것에서 이 소심한 공격성을 지닌 자라고 분석을 했고요. 평상시에 자기 의사표현에 미숙하고 자아 정체성이나 자기 효능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가 지배하는 상황이 됐을 때 공격성을 훨씬 드러내면서 오랫동안 피해자를 공격할 수 있다.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탐문을 할 때도 실제 범죄자는 반대적 성향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수사팀에 제안을 했었었죠. 그 내용이 이제 결국은 체포되고 나서 정남규의 성향하고 상당 부분 일치를 하고 있었어요. 정남규는 다른 요원들하고 제가 같이 면담을 하느라고 이제 옆자리에 이렇게 앉았었는데 정말 그 살인 현장을 추억하면서 막 불이 활활 타는데 내 심장이 타는 것 같았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그 쾌감의 순간을 돌이켜 보듯이. 그래서 전형적인 장형분이 고조되는 유형의 범죄자구나.